40장 앞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이한 면담을 다룬다. 낸시는 길거리에서 그리고 런던의 가장 고약한 매음굴과 범죄 소굴에서 인생을 탕진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여자로서의 본성이 약간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막 들어온 문의 반대편 문으로 가벼운 발걸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작은 방에서 다음 순간 펼쳐지게 될 두 사람의 커다란 대조를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수치감으로 가득 차면서 자신이 면담하고자 찾아온 여자의 존재를 견딜 수 없을 것처럼 움츠러들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건강한 감정들과 싸우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고상하고 자신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가장 미천하고 타락한 존재들도 지니고 있는 결점인 자존심이었다. 도덕과 악당들의 불행한 동료이자 비천한 범죄 소굴의 불황자 같은 존재. 교수대의 그늘 아래 사는 감방과 감옥선의 인간 쓰레기들과 친구인 이 타락한 여자조차도 강한 자존심으로 인해 한 줄기 희미한 여성다운 감정을 나약한 것으로 여겨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이 여성다운 감정이야말로 사실은 황폐한 삶으로 인해 그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흔적이 너무나 많이 지워진 인간다운 본성과 그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앞에 나타난 사람이 호리호리한 몸매의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만 살짝 눈을 들었다. 그러고는 다시 바닥으로 눈길을 던진 채 무심한 척 고개를 획 젖히며 말을 시작했다. 당신을 만나기가 무척이나 어렵군요, 아가씨. 내가 만약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처럼 화가 나서 가버렸다면 당신은 언젠가 후회했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당연히 말이에요. 당신한테 불쾌하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로즈가 대답했다. 마음에 담지 말고 잊어주세요. 자,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말해보세요. 제가 바로 당신이 만나려던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절한 의조와 상냥한 목소리, 부드러운 태도, 그만하거나 불쾌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말투. 이 모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었다. 여자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오, 아가씨, 아가씨. 그녀는 격정적으로 꼭 마주잡은 두 손을 얼굴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다면 나 같은 사람들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앉으세요. 로즈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가난이나 불행에 처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진정으로 기꺼이 도와드리겠어요. 정말이지 그러겠어요. 앉으세요. 그냥 서 있게 해줘요, 아가씨. 여자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좀 더 알 때까지 기다려요. 밤이 벌써 늦어지고 있어요. 저기 저 문은 닫혀 있나요? 네, 닫혔어요. 로즈가 혹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에 좀 더 가까이 있으려는 것처럼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왜요? 왜냐하면 여자가 말했다. 난 지금 내 목숨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려는 참이기 때문이에요. 난 어린 올리브가 팬텀빌에 있는 집에서 나왔을 때 그를 유태인 폐기인 영감의 집으로 끌고 간 그 여자예요. 당신이요? 로즈 메일리가 말했다. 그래요, 나예요, 아가씨. 여자가 대답했다. 내가 바로 당신이 이야기 들었던 그 가정스러운 여자예요. 도둑들과 함께 살고 내 눈과 감각이 런던 거리를 처음으로 인식했다고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보다 나은 삶을 모르고 지낸 그들이 하는 말보다 더 친절한 말을 들어보지 못한 정말이에요. 그런 여자예요. 내가 끓여지는 걸 감출 필요 없어요. 아가씨, 나는 당신이 내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리지만 그런 것엔 충분히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혼잡한 인도를 따라 걸어갈 때면 가장 가난한 집 여자들조차도 뒤로 물러서지요. 이 무슨 끔찍한 이야기인가요? 로즈가 낯선 상대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주춤 물러서며 말했다. 당신은 무릎 꿇고 하늘에 감사드리세요. 귀하신 아가씨. 여자가 외쳤다. 당신은 어린 시절에 당신을 돌보고 지켜줄 친구들이 있었고 추위와 굶주림, 난장판과 술주정,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쁜 것의 한복판에 처해본 적이 결코 없었지요. 요람에 있을 때부터 그랬던 나와는 달리 말이에요. 요람이라는 말을 썼지만 내 요람은 뒷골목과 시궁창이었지요. 내 임종의 자리가 그럴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이 너무 불쌍해요. 로즈가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마음씨를 축복하시기를. 여자가 대답했다. 내가 때때로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안다면 당신은 정말로 날 불쌍히 여길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난 오늘 당신에게 내가 엿들은 것을 말해주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면 틀림없이 날 죽여버릴 사람들한테서 몰래 도망쳐 나왔어요. 혹시 멍커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아니요. 로즈가 말했다. 그는 당신을 알아요. 여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알아요. 내가 당신을 찾아낸 것도 그가 이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난 한 번도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로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들 사이에서는 가명을 쓰는가 보군요. 여자가 대답했다. 나도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얼마 전쯤인데 올리브가 강도질을 하도록 당신 집에 강제로 밀어 넣어진 그날 밤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 사람과 페이긴이 어둠 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내는데 멍커스가 내가 당신한테 물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네, 로즈가 말했다. 알아요. 그 멍커스가 여자가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올리브를 처음 잃어버린 날 우리네 아이들 2명과 함께 있는 올리브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즉시 올리브가 바로 자기가 찾던 애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올리브를 찾고 있었는지는 듣지 못했지만요. 그는 페이긴과 계약을 맺었는데 올리브를 다시 찾아주면 일정 금액을 주고 올리브를 도둑으로 만들면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 멍커스는 무언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무슨 목적일까요? 로즈가 물었다. 내가 그걸 알아낼 생각으로 귀를 바짝 기울였을 때 벽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았어요. 여자가 말했다. 그때 들키지 않고 제때 몸을 피해 달아날 수 있었을 사람은 나 말고는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용케 잘 피했고 어젯밤까지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랬어요? 어젯밤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야기해 주지요, 아가씨. 어젯밤에 그가 다시 왔어요. 두 사람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고 나는 내 그림자의 모습이 나와 다르게 보이도록 몸을 감싼 뒤 문 앞에 가서 다시 엿들었어요. 내가 들은 멍커스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신원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물은 강바닥에 깔아앉았고 그 어미한테서 그것들을 받은 할망구는 관 속에서 썩고 있다 이거요.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가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이야기했어요. 멍커스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몹시 흥분하면서 이제 그 어린 악마 녀석의 돈을 안전하게 차지하게 되었지만 다른 방식이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이를 몰아대서 도시에 있는 모든 감옥을 거치게 하고 그를 이용해 큰 수입을 벌어들이고 난 뒤에 페이긴이 쉽게 꾸며낼 수 있는 어떤 죽을 죄를 짓게 해서 교수도에 매달리게 만들면 아비의 유언에 있는 오만한 허세를 뭉개버리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냐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지요? 로즈가 말했다. 다 사실이에요, 아가씨. 비록 내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요. 여자가 대답했다. 그런다 멍커스는 내 귀에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당신은 못 들어봤을 욕설을 뱉으면서 말했어요.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아이를 죽여 자신의 정오심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평생 어느 순간이고 그와 마주칠 것에 대비하겠다. 그런데 그의 출생과 과거를 이용하면 아직 그에게 해를 끼칠 여지가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간단히 말해서 페이긴 당신이 아무리 유태인이라 해도 내가 내 동생 올리브를 위해 궁리해낼 그런 뜻은 결코 놓아본 적이 없을 거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의 동생이라고요? 로즈가 외쳤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낸시가 불안하게 힐끗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사실 이야기를 시작한 이래로 그녀는 그러기를 거의 멈추지 않았었는데 사익스의 환영이 눈앞에 끊임없이 어령거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있어요. 그는 당신과 다른 숙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올리브가 당신 손안에 들어간 것이 꼭 하늘이나 악마가 그를 방해하려고 장난이라도 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웃으며 그나마 위로가 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의 이 두 발 달린 강아지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당신은 만약 돈이 있다면 수백만, 수십만 파운드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놓을 텐데 전혀 그런 줄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로 로저가 몹시 창백해지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 진지하게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인가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성난 어조로 말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정오심이 뻗칠 때 그는 더없이 진지해지는 사람이에요. 난 그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하지만 난 이 멍커스가 하는 말을 한 번 듣느니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드는 말을 12번 듣겠어요. 밤이 늦어지고 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왔다는 의심을 사서는 안 돼요. 저들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죠? 로즈가 말했다.
당신이 없으면 내게 이 이야기가 무슨 소용인가요? 돌아간다고요? 당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묘사한 친구들한테 왜 돌아가겠다는 건가요? 내가 옆방에서 즉시 모셔올 수 있는 신사분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해준다면 반시간도 안 걸려 당신을 어딘가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예요. 난 돌아가길 원해요. 여자가 말했다. 돌아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당신처럼 순결한 아가씨에게 어떻게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한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중 가장 절망적인 남자인데 난 그를 떠날 수 없어요. 안 돼요. 심지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구제받는다 해도 난 그를 떠날 수 없어요. 당신이 전에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 편을 들어주었다는 사실, 로즈가 말했다. 오늘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이 엿들은 이야기를 해주러 여기에 온 것, 당신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당신의 태도, 역력히 드러나는 당신의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보아 나는 당신이 아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오, 아가씨는 진심에 가득 차서 두 손을 모으고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대로 보이며 말했다. 당신과 같은 한 여자로서 간청하는 이 말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요. 동정과 연민의 목소리로 당신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은 아마 내가 처음일 거라고 믿는데 부디 그런 내 말을 들어주세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당신을 구할 수 있게 해줘요. 아가씨, 여자가 풀썩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다정하고 상냥하고 천사 같은 아가씨, 그런 말로 나를 축복한 사람은 정말로 당신이 처음이에요. 여러 해 전에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아마 나는 죄악과 슬픔의 삶에서 돌아섰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너무나요. 회개와 보상은 아무리 늦어도 결코 늦지 않아요. 로즈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마음속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난 이제 그를 떠나지 못해요. 나 때문에 그를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당신 때문에 그가 죽는다는 거지요? 로즈가 물었다. 어떤 것도 그를 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 그들이 붙잡힌다면 그는 틀림없이 죽게 될 거예요. 그는 가장 대담한 사람이고 또 아주 잔인하게 행동해 왔거든요. 그런 남자를 위해 로즈가 외쳤다. 미래의 모든 희망과 당장의 확실한 구원을 포기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게 뭔지 난 잘 몰라요. 여자가 대답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오직 그게 그렇다는 것.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처럼 타락하고 비참한 수백 명의 다른 여자들도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난 돌아가야 해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난 온갖 고통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한테 다시 끌리곤 해요. 내가 마침내 그의 손에 죽게 될 거라는 걸 알더라도 난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로즈가 말했다. 당신을 이렇게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날 보내줘야 해요, 아가씨. 당신이 그러리라는 걸 난 알아요. 여자가 일어서며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가는 걸 막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신의 선량함을 믿었고 또 당신한테 요구할 수도 있었을 약속 같은 걸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해준 이야기는 무슨 소용이 있죠? 로즈가 말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을 조사해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밝힌 이 비밀이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돕고 싶어하는 올리브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당신 주변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비밀을 지켜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충고해줄 친절한 신사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어디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죠? 로즈가 물었다. 이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이 시각 이후로 어느 일정한 시간에 당신이 걷거나 지나다닐 장소를 알고 싶어요. 내 비밀을 확실히 지키고 당신 혼자서는 아니면 비밀을 아는 단 한 사람하고만 오겠다고 날 감시하거나 미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여자가 물었다. 엄숙히 약속하겠어요. 로즈가 대답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부터 시계가 자정을 칠 때까지 여자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런던교 위를 걷고 있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말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요. 여자가 서둘러 문 쪽으로 움직이자 로즈가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의 처지를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벗어날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정보를 가져다 준 사람으로서는 물론이고 그의 구제불능의 상태로 떨어진 여자로서도 말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당신은 그 강도무리와 그 남자한테로 돌아갈 건가요?
무슨 말이기에 당신을 사로잡았길래 당신은 그들에게 돌아가 사악하고 비참한 삶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지요? 아, 내가 당신의 신금을 울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요? 내가 이 끔찍한 애착에 맞서 호소할 만한 게 당신한테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건가요? 당신처럼 젊고 선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여자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주면 그 사랑은 당신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고 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처럼 집과 친구들과 다른 구원자들 같은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것이 다 있는 사람도 말이에요. 그러니 나처럼 관 뚜껑 말고는 확실한 지붕이 없고 병상이든 임종의 자리든 구호소 간호원 외엔 아무런 친구가 없는 여자들이 어떤 사내에게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비참한 인생 내내 빈자리로 있던 부분을 채우게 하는 경우엔 더더욱 바로 잡히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가씨. 여자로서 오직 하나의 감정만 남았는데 그것이 무거운 심판에 의해 위안과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격정과 고통의 새로운 수단이 되어버린 데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럼 로즈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돈이라도 좀 받으세요. 그거라도 있으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만이라도 말이에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여자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당신을 도우려는 나의 모든 노력에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세요. 로즈가 가만히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난 정말로 당신을 돕고 싶어요. 아가씨, 당신이 날 돕는 최선의 방법은 여자가 자기 두 손을 마주 잡고 비틀며 대답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당장 나를 죽여주는 걸 거예요. 나는 오늘 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슬픔을 느꼈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옥 같은 곳이 아닌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일 테니까요. 상냥한 아가씨,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내 머리 위에 쌓아올린 치욕만큼 당신의 머리에 많은 행복을 내려주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큰 소리로 흐느끼면서 불행한 여자는 돌아서서 떠나갔다. 로즈 메일리는 실절하기보다 빠르게 스쳐간 한 자락 꿈에 더 가까웠던 기이한 만남에 압도당한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을 추스르려고 애썼다. 41장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포함하며 놀라운 일도 불행과 마찬가지로 혼자 오는 법이 없음을 보여준다. 로즈의 상황은 정말이지 평범치 않은 시련과 어려움을 지닌 것이었다. 그녀는 올리브의 이력을 둘러싼 비밀을 밝히고 싶은 더없이 간절하고 뜨거운 욕망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방금 대화를 나눈 그 불행한 여자가 그녀를 젊고 순수한 아가씨로 믿고 비밀을 털어놓은 신뢰의 마음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자의 말과 태도는 로즈 메일리의 심금을 울리며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그녀가 보호하는 어린 올리브에 대한 사랑과 함께 그 진실성과 열렬함에서 사랑 못지않게 강렬한 감정을 느꼈으니 그것은 바로 그 버림받은 여자를 설득하여 참회와 희망의 길로 가게 해주고 싶은 간곡한 바람이었다. 그들은 런던에 사흘간만 머물렀다가 멀리 해변 지역으로 가서 몇 주를 보낼 작정이었다. 그날은 그 사흘 가운데 첫날이었고 자정 무렵이었다. 그녀는 과연 48시간 내에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행동 방침을 정할 것인가? 또는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여행을 연기할 수 있을 것인가? 로스번 씨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남은 이틀 동안 그럴 예정이었다. 하지만 로즈는 그 훌륭한 신사의 급한 성질을 너무나 잘 알았다. 먼저 분노부터 터뜨리면서 올리브의 납치를 도왔던 이 여자를 경노하며 대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다. 그래서 그녀가 여자를 변호하며 설명할 때 누군가 경험 많은 사람이 지지해주는 상황이 아닌 한 그에게 비밀을 안심하고 털어놓기는 불가능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녀는 메일리 부인에게 비밀을 알리는데도 지극히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자 했는 바 메일리 부인의 첫 번째 충동은 틀림없이 이 훌륭한 의사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것일 터였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 또한 설령 그녀가 그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그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해리한테 도움을 구해볼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의 기억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그때쯤엔 그녀를 잊고 행복하게 잘 지낼지도 모르는데 설명입니다. 이런 생각을 연이어할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잘 지낼지도 모르는데 그런 때 그를 다시 부른다는 것은 그녀로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생각들이 연달아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음 순간 다른 쪽으로 기울고 또 그 다음 순간에 전부 안 되겠다고 떨쳐버리면서 로즈는 근심 가득한 불면의 밤을 보냈다. 다음날 혼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본 뒤 그녀는 해리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자포자기에 가까운 결론에 이르렀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그녀는 생각했다. 나한테는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일이겠어? 하지만 그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편지만 보낼지도 몰라. 설령 오더라도 나를 만나지 않으려고 애쓸지도 몰라. 지난번 떠나갈 때처럼 말이야. 그때 그가 그럴 거라고는 거의 생각 못했지. 하지만 우리 둘 다에게 그게 차라리 나았어. 여기서 로즈는 펜을 떨구고 마치 그녀의 정가를 담을 바로 그 종이에게 그녀가 우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50번이나 하면서 한마디도 쓰지 못한 채 편지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을 거듭할 때였다. 자일스 씨의 보호를 받으며 산책하러 그리로 나갔던 올리브가 숨을 헐떡이며 격렬한 흥분 상태에서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 왔는데 무언가 새로운 놀랄거리가 생겼음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놀라서 허둥지둥 대는 거니? 로즈가 앞으로 나가 그를 맞으며 물었다. 전 정말 어쩔 줄 모르겠어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아이가 대답했다. 아, 세상에. 제가 마침내 그분을 만나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그리고 내가 말한 게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아가씨께서 알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난 너가 우리에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했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단다. 로즈가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니? 누구 얘기를 하는 거니? 그 신사분을 봤어요. 올리브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서 대답했다. 저한테 그토록 잘해주셨던 그 신사분, 우리가 그토록 자주 이야기했던 그 브라운너 씨를요. 어디서? 로즈가 물었다. 마차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올리브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께 말을 걸지는 못했어요.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못 봤고 저는 너무나 떨려서 그분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일스가 저를 위해 그분이 거기 사시는지 물어보았고 그 집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자, 이것 보세요. 올리브는 종이 조각 하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여기 주소가 있어요. 그분이 사시는 곳이에요. 전 곧장 이곳으로 갈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그분을 만나서 다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말을 비롯해 굉장히 많은 두서없는 기쁨의 외침들로 인해 주의력이 적지 않게 산만해진 가운데 로즈가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니 스트랜드에 있는 크레이븐가라고 되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이 새로운 상황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서둘러, 그녀가 말했다. 전세 마차를 불러오게 하고 나와 함께 갈 준비를 해라. 내가 1분도 지체하지 않고 널 거리로 곧장 데리고 가마. 숙모님께는 그냥 우리가 1시간 동안 외출을 하겠다고만 말씀드리지. 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거라. 올리브는 서두르라고 재촉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니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벌써 크레이븐가로 가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로즈는 노 신사에게 그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다는 구실로 올리브를 마차에 남겨둔 채 하인을 통해 그녀의 명함을 올려보내면서 아주 긴급한 용건으로 브라운더 씨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인은 곧 돌아오더니 어서 위층으로 올라오시라고 말을 전했다. 하인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간 메일리 양은 암록색 외투를 입은 자비로운 얼굴의 노 신사에게 안내되었다. 그 노 신사에게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노 신사가 앉아 있었는데 난징 무명 바지에 각반을 찬 그는 특별히 자비로워 보이지는 않았으며 깍지 낀 두 손을 두꺼운 지팡이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 턱을 받치고 있었다. 아이고 이런. 암록색 외투를 입은 노 신사가 황급히 일어서며 아주 정중하게 말했다. 이거 죄송합니다 아가씨. 나 무언가 귀찮은 부탁을 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어서 앉으세요. 선생님께서 브라운노 씨 맞으시죠? 로즈가 다른 신사를 헐끗 보았다가 그녀에게 말을 건 신사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제 이름 맞습니다. 노 신사가 말했다. 이 사람은 제 친구 그리믹 씨입니다. 그리믹, 몇 분간만 자리를 좀 비켜주겠나? 제가 믿건데 메일리 양이 끼어들며 말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면담을 위해 저 신사분께서 방을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제가 들은 게 정확하다면 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에 대해 알고 계실 테니까요. 브라운노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주 뻣뻣한 인사를 한번 하며 의자에서 일어났던 그리믹 씨는 다시 한번 아주 뻣뻣한 인사를 하고는 의자에 도로 주저앉았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선생님께서는 아주 크게 놀라실 거예요. 틀림없이 말입니다. 로즈가 어쩔 수 없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예전에 제 아주 소중한 어린 친구에게 커다란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니 저는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는 데 관심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 그래요? 브라운드 씨가 말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올리브 트위스트라고 알고 계신 아이입니다. 로즈가 대답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탁자에 놓인 커다란 책을 살펴보는 척하고 있던 그리믹 씨는 쾅 하고 아주 큰 소리를 내며 책을 뒤집어 엎었다. 그러고는 의자에 풀썩 등을 기대더니 모든 표정을 얼굴에서 지우고 오직 완전한 놀라움의 표정만 남긴 채 오랫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다가 마치 감정을 그토록 많이 드러낸 것이 부끄럽기라도 한 듯 몸을 획, 말하자면 경련을 일으키듯이 움직여 이전의 자체로 돌아가 앞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깊은 저음의 긴 휘파람을 불었다. 그 휘파람 소리는 끝에 가서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뱃속 가장 깊은 구석으로 잦아드는 것처럼 들렸다. 브라운노 씨도 마찬가지로 크게 놀랐는데 다만 자신의 놀라움을 그리믹 씨처럼 기괴한 방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는 의자를 메일리 양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끌어당긴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가씨, 부탁합니다만 당신이 말한 나의 그 친절과 자비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들인 바 이 문제에서 완전히 제쳐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때 그 불쌍한 아이에 대해 품을 수밖에 없었던 부정적인 견해를 바꾸어 놓을 증거를 제시할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면 제발 무엇든지 나한테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나쁜 놈이었지. 그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면 난 내 머리통을 먹어버리겠어. 그리믹 씨가 복화술 같은 능력을 발휘해 얼굴 근육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 아이는 고결한 본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로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리고 무언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 아이한테 나이에 맞지 않은 힘든 시련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가슴에 그 애보다 6배 이상 나이를 먹은 많은 어른들도 자랑스러워할 만큼 훌륭한 심성과 감정을 심어주셨지요. 난 61살밖에 안 되었어. 그리믹 씨가 여전히 딱딱한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 악마의 수작이 아닌 한 이 올리브 녀석은 적어도 12살은 됐을 테니 그 말은 나한테 적용되지 않겠다고 하겠소? 내 친구에게 신경 쓰지 말아요, 메일리 양. 브라운너 씨가 말했다. 그가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랍니다. 아니요, 진심이요. 그리믹 씨가 으르렁대었다. 아닙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브라운너 씨가 차츰 분노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내며 말했다.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내 머리통을 먹어버리겠소. 그리믹 씨가 으르렁대었다. 만약 진심이라면 그는 머리통이 박살나서 떨어져 나가도 될 사람이요. 브라운너 씨가 말했다. 어디 그렇게 내 머리통을 박살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소. 그리믹 씨는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면서 대꾸했다. 여기까지 이르러 두 노신사는 각자 코담배를 맡았다. 그런 다음에 서로 악수를 했으니 그것이 그들의 변함없는 관습이었다. 자, 메일리 양, 브라운너 씨가 말했다. 당신의 자유로운 마음씨가 그토록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그 불쌍한 아이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겠소? 다만 서두삼아 먼저 내가 몇 마디 하자면 난 내 힘이 미치는 한 모든 수단을 다 써서 그 아이를 찾으려 했소. 그리고 그 애가 날 속이고 예전 동료들의 꼬임에 넘어가 내 돈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내 첫인상은 내가 이 나라를 떠나 있는 동안 상당히 퇴색한 상태요. 그동안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이 있었던 로즈는 곧 올리브가 브라운노 씨의 집을 떠난 이래로 그에게 닥쳤던 일들을 몇 마디 자연스러운 말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낸시한테서 들은 정보는 그 신사에게만 들려주기 위해 따로 남겨두고 지난 몇 달 동안 올리브의 유일한 슬픔은 옛 은인이자 친구인 브라운노 씨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확실히 정언하며 말을 맺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신사가 말했다. 이것은 정말 나한테 커다란 행복이요, 커다란 행복.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 메일리 양, 당신에게 불평하는 걸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왜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어? 그는 지금 집 앞에 세우던 마차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로즈가 대답했다. 이 집 앞이라고요? 노신사가 소리쳤다. 그와 동시에 그는 급히 방에서 달려나갔고 계단을 내려가서 마차 발판을 올라간 다음 말 한마디 없이 곧장 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브라운노 씨가 나가고 방문이 닫혔을 때 그리믹 씨는 고개를 들더니 의자의 뒷다리 하나를 회전축으로 삼고는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지팡이와 탁자의 도움을 받아 빙그르르 하고 3번을 확실하게 돌았다.
이 선회 동작을 수행한 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쩔름거리는 걸음으로 최대한 빨리 방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최소한 12번은 그렇게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로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쉿. 이 괴상한 행동에 젊은 숙녀가 다소 깜짝 놀라 일어섰을 때 그가 말했다. 두려워 말아요. 난 당신의 할아버지 뻘 될 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당신은 마음씨가 고운 아가씨야. 내 마음에 들어. 그들이 저기 오는군. 실제로 그가 능숙한 솜씨로 몸을 던져 단번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브라운로 씨가 올리버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믹 씨는 올리버를 아주 인자하게 맞아주었다. 그 순간의 기쁨이 로즈가 그동안 올리버를 위해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다 할지라도 그녀는 충분히 보답을 받은 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또 있지. 브라운로 씨가 그렇게 말하며 종을 울렸다. 베두인 부인을 어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게. 늙은 가정부는 더없이 신속하게 호출에 응하여 문간에서 살짝 무릎을 굽히며 절한 뒤 지시를 기다렸다. 아니, 요즘 눈이 점점 나빠지는군 베두인. 브라운로 씨가 다소 안달이 난 듯이 말했다. 글쎄 요즘 그렇답니다 나리. 노파가 대답했다. 사람의 눈이란 제 나이쯤 되면 해가 갈수록 나빠지게 마련이니까요 나리. 그거야 나도 할 수 있는 말이요. 브라운로 씨가 대꾸했다. 하지만 안경을 쓰고 좀 보시오. 내가 오라고 한 이유가 뭔지 그래 주겠소? 노파는 안경을 찾으려고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리버의 인내심은 이 새로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으니 그는 첫 충동을 더 이상 누르지 못하고 그녀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누구야? 노파는 그를 껴안으며 소리쳤다. 내 착한 아이 아니야? 사랑하는 유모 할머니. 올리버도 소리쳤다. 돌아올 거라고 했죠. 전 돌아올 줄 알았다고요. 노파는 그를 품에 꼭 안고 말했다. 이 훌륭한 모습 좀 보세요. 정말로 다시 신사의 아들 같은 옷차림을 한 이 모습을요. 아가, 이 길고 긴 세월 내내 대체 어디가 있었니? 아, 여전히 귀여운 이 얼굴. 하지만 이젠 창백하지 않구나. 여전히 부드러운 이 눈. 하지만 이젠 슬프지 않구나. 저는 이 얼굴과 눈을 그 조용한 미소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답니다. 매일매일 저는 이 얼굴을 제가 젊고 명랑했을 때 일찍 하늘나라로 간 제 소중한 아이들 얼굴과 함께 나란히 떠올리곤 했지요. 이렇게 말을 늘어놓으면서 한순간은 올리버를 떼어놓고 얼마나 컸는지 바라보다가 다음 순간은 그를 꼭 껴안은 채 손가락을 머리카락 사이에 넣고 다정하게 쓰다듬다가 하며 이 착한 부인은 올리버의 목에 얼굴을 파묻고 웃다가 울다가를 번갈아 했다. 브라운로 씨는 그녀와 올리버가 서로 회포를 풀도록 방에 내버려 두고 로즈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가 낸시와 면담한 이야기를 전부 들었는데 그는 적잖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 로즈는 또한 자신의 친구인 로스번 씨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노 신사는 그녀가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여겼으며 그 훌륭한 의사와 직접 엄숙하게 상의하는 일을 기꺼이 떠맡았다. 이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노 신사가 그날 저녁 8시에 호텔을 방문하기로 약정했고 그러는 동안 메일리 부인에게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알려주기로 했다. 이런 예비 조치들이 결정되고 난 후 로즈와 올리버는 집으로 돌아왔다. 로즈는 착한 의사가 터뜨릴 분노의 크기를 결코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낸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위협과 저주가 뒤섞인 말을 무수히 쏟아내며 그녀를 블레드스와 더프시의 기막힌 협동수사의 첫 희생물로 만들겠노라 위협했고 실제로 모자를 쓰고 이 대단한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러 뛰쳐나갈 준비까지 했다. 만약 브라운로 씨가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화를 잘 내는 기질이었던 만큼 의사 못지않게 격렬히 흥분하며 맞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의 성급한 의도를 단념시키기에 가장 적절할 듯한 논리적 주장과 설명을 제시하며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그 결과를 한순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첫 번째 광분 상태에서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두 사람이 로즈와 메일리 부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을 때 성미가 격한 의사가 말했다. 이 모든 남녀 불황자들에게 살해하기로 의결하고 우리의 존경의 자그마한 표시이자 올리브에게 행한 그들의 친절에 대한 약소한 감사의 뜻으로 한 사람당 100파운드가량씩 받아주십사 간청이라도 해야 하는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브라운로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라고요? 의사가 외쳤다. 난 놈들을 깡그리 다 잡아다가 그냥.
놈들을 깡그리 잡는 문제야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브라운 옷이가 끼어들어 말했다. 다만 그러는 것이 우리가 염두에 둔 목적을 이룰 방법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목적 말이요? 의사가 물었다. 그거야 단순 명료하게 말해서 올리버의 부모가 누군지 밝히고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부정하게 탈취당한 그의 유산을 되찾아주는 것이지요. 아, 로스본 씨가 손수건으로 달아오른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군요. 자, 보세요. 브라운 씨가 말을 계속했다. 이 불쌍한 여자를 완전히 노뇌로 제쳐놓되 그녀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악당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10중 8구 그중 몇 놈은 적어도 교수형을 당하게 할 수 있겠죠. 의사가 의견을 했다. 나머지는 유형을 보낼 수 있을 거고. 좋습니다. 브라운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들은 때가 되면 스스로 그런 운명을 자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입해서 그들의 운명을 앞당긴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매우 돈키호테 같은 행동이며 우리 자신의 이익에, 아니 적어도 올리버의 이익에 결국 마찬가지지만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의사가 물었다. 이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멍커스라는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이 비밀의 진상을 밝히는데 극도로 어려움을 겪을 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를 굴복시키는 일은 오직 술책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가 강도들한테 둘러싸여 있지 않을 때 붙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을 시켜 그를 체포해봤자 우리에겐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가 아는 한 또는 현재 드러난 사실로 보건대 강도질에도 전혀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죄로 석방되지 않는다 해도 불황자나 떠돌이로 감옥에 구금되는 것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그의 입은 아주 완강히 닫혀 있을 게 뻔하고, 그럼 우리의 목적과 관련해 그는 귀머거리의 벙어리, 장님의 천치인 것보다 못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성미급하게 말했다. 선생께 다시 묻겠는데 선생은 그 여자한테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선하고 친절한 의도로 한 약속이지만 사실은 그 점은 거론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스러운 아가씨. 브라운 씨가 막 입을 열려는 로즈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 약속은 꼭 이행될 거요. 저는 그것이 우리 일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행동 방침을 정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여자를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를 처리한다는 조건 하에 그녀가 이 멍커스를 지목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럴 의향이 없거나 그러지 못할 상황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가 자주 다니는 곳과 인상착의에 대한 설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다음 일요일 밤이나 만날 수 있는데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조용하게 지낼 것을, 그리고 올리버한테도 이 문제를 비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로스본 씨는 다시나 꼬박 기다리는 것을 포함한 이 제안을 얼굴을 이리저리 마구 찡그리며 들었지만 그 순간 더 나은 행동 방침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로즈와 메일리 부인이 매우 강력하게 브라운로 씨의 편을 들었으므로 브라운로 씨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저는 또한 제 친구 그리믹 씨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브라운로 씨가 말했다. 그는 괴팍하긴 하지만 명석한 사람이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변호사 교육을 받았다는 점도 말하고 싶습니다. 소송 사건을 맡아 재판 진행 신청을 한 게 20년 동안 단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혐오감에 차서 변호사직을 그만두긴 했지만요. 이게 그 친구를 추천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생의 친구분을 부르는데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도 내 친구를 부른다는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투표에 붙이기로 하지요. 브라운러 씨가 말했다. 친구분이 누굽니까? 여기 이 부인의 아드님이자 이 아가씨의 오랜 친구입니다. 의사가 메일리 부인을 향해 몸짓을 하고 그녀의 조카딸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지며 말을 맺었다. 로즈의 얼굴이 아주 빨개졌지만 이 발의에 대해 아무런 반대의 목소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마 무의미한 소수 의견이라고 느낀 듯 했다. 그 결과 해리와 그리믹 씨가 위원회에 추가되었다. 우리는 물론 런던에 머물겠습니다. 메일리 부인이 말했다. 이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위해 난 어떤 수고나 비용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 가닥이라도 희망이 남아있다고 제게 확실히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12달이라도 기꺼이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브라운로 씨가 대답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둘러보건대 어떻게 해서 제가 올리브의 이야기를 확인해 줄 곳에 마침 있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영국을 떠났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크신 듯 합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적당하다고 여기지는 때가 되면 묻지 않으셔도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릴 테니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절 믿어 주십시오.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칫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미 충분할 만큼 무수히 깔려있는 어려움과 실망들만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방에 계속 혼자 남아있는 어린 올리브가 지금쯤 우리가 그와 함께 지내는 게 지겨워져서 무언가 그를 세상 밖으로 떠밀어 보내려는 음흉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뒤 노 신사는 메일리 부인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저녁 식사가 차려진 방으로 안내했고 로스번 씨도 로즈를 이끌고 뒤따라갔다. 그리하여 위원회는 당분간 실질적인 해산 상태에 들어갔다.